자, 이번 시간에서는 이제 나머지 생명체 공통적인 특성 중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이어지는 챕터들에서 보게 될 에너지에 관한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양분의 공급, 왜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되느냐? 사실은 그 영양분에서 알듯이 에너지를 우리가 얻잖아요. 우리가 무슨 자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생명체도 아니고, 생명체라는 것은 무언가 어디서 누구로부터 에너지를 공급을 어떤 방식으로든 받아야 되는데, 물론 이것이 이제 자가 영양 생물이냐 아니면 종속 영양 생물이냐, 우리가 첫 시간에 봤듯이에 따라서 조금 약간의 이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래서 그 에너지 자체를 이렇게 에너지의 입출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벌이는 화학 작용들을 통틀어서 대사작용, 메타볼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생명체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화학 반응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그래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대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 모든 대사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에너지의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두 가지 종류로, 하나는 이화작용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동화작용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화작용을 먼저 보면은 캐타볼릭 리액션 또는 카타볼리즘이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부숴버리는 겁니다. 이 이화작용의 특징은 뭐냐면 훨씬 더 잘 정리된 고분자 물질을 훨씬 더 저분자 물질을 분해하는 분해작용인 것이죠. 뭔가를 부술 때는 아주 큰 쾌감을, 나만 그런가? 쾌감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이 부술 때는 일이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일단 부서지면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이화작용은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모든 이화작용이 실제적으로 밖으로 열이 방출되는 것은 꼭 아니지만, 에너지라는 것을 열량 단위로부터 계산하는 그런 하나의 관습에 의해서 발열 반응 또는 밖으로 에너지가 튀어나오는 엑서고닉 리액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왜 에너지가 방출이 될까? 이화작용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인 반응이냐를 가늠을 하는 조금 어려운 개념인 이 엔트로피라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화작용. 자, 일단 먼저 엔트로피가 무엇이냐?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떤 이 시스템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보이는 척도를 엔트로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똑같은 개수의 어떤 구슬들 또는 입자들이 있을 때, 그 입자들이 좁은 공간에 아주 정렬을 해가지고 마치 군대에서 사열을 받듯이 딱 정렬을 해 있는 상태로 정돈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 엔트로피 값이 낮다고 얘기를 하고, 이들이 사실 이럴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여기를 막 흩어져서 산계에서 떠돌아다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경우를 우리는 높은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봤을 때 이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있었다 하더라도 처음에 초기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뭐가 어떻게 했어요? 이 작은 공간 안에 그대로 이들을 놔두면 어떤 것이 이제 이들을 이렇게 막 좁은 공간 안에 꼼짝 말고 있으라고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도 아닐지언데, 그러면 이들은 여기를 훨씬 높은 공간을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돌아다니지 않겠어요? 다시 말해서 엔트로피라는 개념은 사실 이것들을 이렇게 어떻게 볼 수 있는 확률적인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이 분자들이 이 아래 용기에 각각 만약에 담겨 있다면은 왼쪽과 오른쪽 둘 중에 어느 쪽이 훨씬 더 확률적으로 높은 분자 배열 상태일까? 확률적으로. 쉽게 우리는 상식적으로 확률적으로 이 배열이 가장 확률이 높은 배열 상태. 이런 배열 상태를 가지고 있을 확률은 매우 낮은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법칙, 이것을 우리는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하면 모든 이 우주의 만물은 자연적으로 엔트로피가 높은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뭐든 화학 반응이 됐든 무엇이 됐든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죠. 확률적으로 봤을 때 뭐 어떤 한순간에 뭔가 작은 엔트로피가 낮은 값이 있다라도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것은 훨씬 더 많은 확률로서 높은 엔트로피를 가지고 있을 것을 관찰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비슷한 예로 트럭을 타고 가면서 트럭 위에서 어떤 일시 정지를 한 다음에 쌓여있는 벽돌을 밖으로 던진다고 칩시다. 던졌을 때 그 던진 벽돌이 이렇게 잘 정돈해서 차곡차곡 쌓이게 될 확률과 무작위로 이렇게 쌓이게 될 확률, 그 둘 중에 어떤 확률이 더 높을까? 누가 생각해도 이쪽이 더 높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엔트로피는 항상 높아지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훨씬 더 자연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 이화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엄밀히 얘기하면 이렇게 잘 정돈된 상태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게 사실은 이화작용인 것입니다. 파괴시키는 거, 무질서하게. 그러니까 훨씬 자발적인, 자연적으로 일어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될 그런 반응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반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게 이렇게 돌아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다만 이것을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전제 조건으로 해야 되냐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일.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아이고 불평을 하면서 어느 놈이 이렇게 해놨어 하면서 차곡차곡 투덜거리면서 군시렁군시렁 거리면서 이렇게 쌓아놔야 되는 것이죠. 일할 때 뭐가 들죠? 에너지가 들잖아요. 따라서 이 에너지 주입이,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는 요 반응, 이것은 비자발적인 화학 반응인 것이죠. 이쪽 방향이 바로 비자발적이면서 이 합성을 하는 방향인 반대 방향인 동화 반응이 되는 것인데, 동화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주입하면 되는 것이죠. 비자발적인 반응이니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이것을 반대로, 그럼 이제 쌓아놨던 에너지는 어디 갑니까? 이것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들어갔던 요 에너지 어디 안 가거든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그 에너지 전부 다 여기서 간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간직했던 에너지를 다시 이 상태로 되돌리면 그 에너지는, 아까 주었던 에너지는 다시 다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이화 반응은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반응이고, 그 반대 방향의 반응, 지금 볼 동화 반응, 애나볼릭 리액션이라고 하는, 애나볼리즘 또는 애나볼릭 리액션이라고 하는 동화 반응은 합성을 하는, 요 합성 쪽에 작은 물질들을 한 것이 모여서 이렇게 합성을 한다는 식으로 훨씬 더 규칙적으로 정돈이 되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규칙적으로 정돈되게 만들 때는 앞서의 예에서 봤듯이 무엇이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은 비자발, 저절로 가만히 내버리면 일어나지 못하는 반응이죠. 에너지를 주입해서 일을 해야만 발생할 수 있는 반응이죠. 그래서 에너지가 주입이 필요한 반응이고, 그 다음에 동화 반응의 그 결과로서는 그 엔트로피가 훨씬 더 정돈이 되어 있으니까 엔트로피가 감소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반응은 비자발적인 반응이고, 그러니까 원리를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하나를 외울 필요가 없는, 동화와 반응이 원래 무엇이라면 알면은 그냥 도출을 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동화 반응은 이렇게 잘 정돈되게 훨씬 더 복잡하게 무질서한 각각 개별적으로 있었던 것들을 끼워 맞춰서 어셈블을 해서 훨씬 더 정돈되게 만드는 반응이 동화 반응인 것이고, 이화 반응은 그 반대로서 이것을 파괴시켜서 분해하는 반응인 것이고, 그러면 그 둘 중에 어느 쪽이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일까라는 것만 딱 정해주면 정할 수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 수반되는 이것이 어느 쪽에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 반응이고 어느 쪽에 나오는 반응이고 그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따라서 해결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 생명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동화 반응과 이화 반응의 큰 예가 바로 이제 나중에 가서 우리가 보게 될
우리의 미토콘드리아를 수반해서 벌어지는 예를 들어서 포도당을 가지고 산소가 있는 조건에서 이 포도당을 분해를 해가지고서 포도당이 분해가 되면은 이산화탄소가 물로 변하잖아요. 아주 대표적인 이화작용이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 이화작용의 결과로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것이죠. 그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 그 나온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사실은 또 하나의 세부적인 동화작용을 하는 겁니다.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뭐 어떻게 만들겠어요 우리가? 이 에너지를 주입해서 ATP를 합성을 하는 거예요. 좀 이따 보겠지만 반면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이 자가 영양생물인 식물, 엽록체를 가지고 있는 식물 같은 데에서는 그 반대 방향인 이산화탄소와 물만 가지고 신선도 아닌 것이 이산화탄소 물만 먹고 가지고 이렇게 포도당이라고 하는 이산화탄소와 포도당을 비교해 봤을 때 포도당이 훨씬 더 복잡한 물질이죠. 그러니까 이 합성 쪽에 이 반응이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산소는 찌끄러기 부산물로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이 동화 반응은 당연히 비자발적인 반응이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 안 되는 거 할 때는 뭐 찔러줘야 되잖아. 되지 않은 일을 언제나 할 때는 뭔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이렇게 수반이 되는 에너지가 어디서 와? 바로 그래서 이것을 이제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빛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생명체 자체 내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연락학 제1법칙을 굳이 다루진 않았지만 우리가 자체 내에서 자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물에 이제 영양받은 음식물을 분해를 해서 아까 식으로 분해를 해서 그 에너지가 나오면 그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이 에너지가 필요한데 일들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바로 요 지금 분자 구조 이것을 외울 필요는 없으나 우리가 ATP라고 해서 아데노신 트라이파스페이트라고 이름이 그래서 줄여서 ATP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세 개의 인산기가 있어가지고 해서 세 개 트라이파스페이트라고 해서 요 ATP라고 하는 요것을 우리는 아주 편리한 마치 캐시처럼 현금처럼 갖고 다니면서 에너지가 필요할 때마다 쓰는 것인데 그럼 이것은 어디서 주어다를 하느냐? 현금처럼 한국은행에서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잘못된 그렇지. ATP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ATP를 에너지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 ATP가 하나의 작은 미니 이화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가 똑 부러져 나갔죠? 제비다리 하나 똑 부러지듯이 똑 부러져 나가면서 여기서 에너지가 지금 나오는 거.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요 ATP는 나중에 어떻게 ATP가 일종의 방전이 되어버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일종의 재충전 가능한 리차저블 배터리처럼 요 ATP가 다시 ATP로 재충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미토콘드리아를 사용한 대사 반응에서 요것을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ADP들 다 갖고 와. 자, 지금 방전된 배터리 다 갖고 와. 해가지고 거기서 이걸로 아주 새로운 배터리 재충전된 프레시한 배터리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거 하려면 이거 뭐예요? 동화 반응. 그럼 에너지가 들어가야지. 요 에너지. 이것은 누가 가져다 주노? 우리의 음식물이 가져다 주겠죠. 햄버거, 콜라,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음식물을 먹어서 분해를 한 다음에 동화 반응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요 ATP를 합성을 하면 바로 그 ATP가 다시 이화 반응을 일으켜서 거기서 나오는 요 에너지가 어디다 쓰이느냐 하면 여러 가지 이런 일을 할 때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운반을 할 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쓰고 물질 수송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세포 안에서 어떤 물질을 수송을 할 때 이거 역시 다. 그 다음에 또 이 신경신호 전달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에너지. 또 항상성이라고 하는 게 몸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역시 힘이 들어가는
에너지가 꼭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역동적 평형을 이룬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ATP를 분해를 하는 이화 반응을 통해서 또 유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그런 생명 이제 진화라는 것을 생명체가 모든 생명체가 진화를 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진화를 이제 이 이론이 생물학책에서 언제나 뭐든 이제 첫 장에서 이런 식으로 마치 변명 아닌 변명을 마구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왜 이런 식으로 뭐 이론이 뭐 어쩌고저쩌고 막 과학 이론이 뭐 이거 과학에서 이론이란 허접한 추리가 아니다. 누가 뭘 했어? 자꾸 재발절 도둑이 재발절인다고 우리를 뭐 진화론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진화론 하면 누군가가 그까짓 그 이론을 가지고 니들이 자꾸 무슨 뭐 우상숭배하듯이 허접하게 받들고 하는 거야. 이론일 뿐이잖아. 라고 그랬을 때 너 그러면 상대성 이론은 무슨 뭐 중력 원리나 무슨 연력학 제1법칙 그것도 이론인데 그거는 왜 태클 안 건드리고 진화론만 자꾸 불쌍한 우리 진화론만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니? 라고 하면 사실은 저쪽 방향에서 진화론은 마음대로 내가 깔 수 있지만 이상한 무슨 뭐 상대성 원리니 무슨 뭐니 그런 건 내가 어려워서 감히 건드릴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부 좀 잘하지 학교 때. 그래서 누가 생물학 하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자, 뭐 어디까지가 농담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뼈 있는 농담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론이라는 것을 이렇게 막 소개를 하는 겁니다. 무슨 뭐 연역적 또는 귀납적 방법에 의해서 뭐 다시 말해서 과학에서 생물학에서 얘기하는 이론도 엄청나게 검증을 거쳐서 꽤 정립이 된 쉽게 흔들리지 않은 믿을만한 논리를 우리는 이론이라고 한다. 단순한 무슨 뭐 상상이나 추론을 우리는 이론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알았어. 뭐 그래서 뭐 중력 이론, 양자 이론은 왜 안 건드리냐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엄격한 검증 과정을 통했다. 그래 잘났다. 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과학적인 가설을 도출한 다음에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론을 유지를 정립하느냐라는 것을 얘기를 해서 뭐 이렇게 표까지 만들어 가지고 막 뭐 무슨 컴퓨터 무슨 알고리즘 돌리듯이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진화론인 것이죠. 그래서 진화론이라는 것은 귀납적인 추리에 의해서 도출이 돼. 뭔 소리야 귀납적이라니. 이것은 일단 먼저 관찰을 쫙 한 다음에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어떤 하나의 가설이 도출이 될 것 같아. 이런 것 같아. 자, 그러면 가설을 이렇게 던졌어. 그럼 이 가설을 한번 검증을 해보자. 검증 단계에서 이렇게 잘리면 그냥 끝인 거지. 그러면 즐거웠어 하고서 이제 잊어버리면 되는 것인데, 불행히도 또는 다행히도 진화론은 이러한 가설을 일단 제시한 이후로 계속해서 검증 과정을 거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깨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일반화와 검증이 이제 수반이 된 것이다. 그럼 이런 귀납적인 추리만이 우리가 과학을 하는 유일한 방법이냐? 그것은 아니다. 연역적인 추리 같은 것도 한다. 일반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제 원리가 이러니까 이것도 이럴 것이다. 주로 물리학 수학에서 이런 거 잘하죠. 철학이라든가 수학 같은 데서도 잘하고. 그랬을 때 이것은 이제 연역적 추리인데, 물론 생물학에서도 그러니까 연역적 추리와 귀납적 추리 둘 다 잘 버무려서 잘 사용을 하고는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그 중에서도 귀납적 추리를 주로 많이 이제 편중해서 사용을 하기는 합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분류학 같은 거를 정의에 따라서 특정 갑자기 생물이 딱 튀어나왔을 때 그럼 얘는 이쪽 종에다 갖다 붙여야 되겠소 라고 할 때가 바로 좋은 그런 연역적인 추리 중에 하나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귀납적 추리와 더불어서 같이 생물학에서 많이 잘 사용을 하고 있는 하나의 방식이 바로 이 환원주의라고 하는 창발성을 설명할 때 얼핏 소개를 한
환원주의라는 것은 뭐 어떤 복잡한 어떤 현상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서양에서 훨씬 이제 서양의 과학을 이끌어온 하나의 원동력이 되는 거죠. 아주 깔끔하게 모든 것을 다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환원주의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서양 과학을 이끌어 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계를 알고 싶어, 시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리를 알고 싶어, 만약에 이것이 동양 사상에 의한, 동양 철학에 의한 것이었다면 시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고 싶다면 그냥 시계를 가만히 저 멀리 던져놓고 명상을 하고 관찰을 하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시계 그것이 영감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린다든가 하는 뭐 그런 식의 방식인데, 환원주의적인 접근 방법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시계를 분해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시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싶으면 뜯어봐. 그래서 시계에 각각 시계를 이루는 하나의 부품 하나하나를 다 원리를 이해를 하면 그것을 다시 한번 이 머릿속에서 다시 재구성을 하면, 아, 이래서 이 시계가 동작하겠구나. 아주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이죠. 이렇게. 문제는 이 세상 모든 현상이 환원주의에 의해서 전부 다 쉽게 이해를 하게 해줄 만큼 만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생명현상이라는 것은, 물론 이 환원주의가 이렇게 막 붐을 그런 큰 이유가, 시계 얼핏 보면 너무 복잡해, 이거 어떻게 일하는 건지 모르겠을 때 그 복잡한 체계를 이해를 할 때 참 유용한 접근 방법이긴 하나, 엄청나게 사실은 생명체가 돌아가는 그 원리가 복잡한 상호작용, 생명계의 그 매우 복잡한 각 부품들의 상호작용, 이거 감당이 안 되거든요. 하나하나 부품을 구성원을 이해를 한다고 나름대로 했지만 전혀 그것을 우리 머리로는, 인공지능은 아마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앞으로. 그래서 이제 왜 바로 이 창발성이라는 것이 생명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창발성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바로 이 복잡한 상호작용 때문에 창발성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그 현상이 튀어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반성을 많이 하고, 요즘 생물학을 공부하는 접근 방식을 요즘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시스템 생물학이라는 것으로 전체적인 것을 한꺼번에 옛날에는 뭘 이해를 하기 위해서 뭐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박사 학위를 딸 때도 그 당시에 모든 추세가 뭐 지금까지도 거의 들어왔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주로 이제 저는 분자 생물학 쪽을 했으니까 유전자 같은 것을 하나 가지고 박사 이제 연구 주제로 삼는데, 각 개개인이 전부 자기의 유전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유전자로 착각하면서 사는 거지. 요거 하나만 연구하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것처럼 그런 망상에 젖어가지고 그 유전자 하나만 파는 거지 뭐. 그래서 그 유전자 하나만 판 사람들을 전부 505명을 모아서 뭐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죠. 뭐지 도대체? 이게 바로 이제 그런 환원주의적인 접근 방법의 한계가 봉착이 되면서, 야, 이제 우리 그렇게 살지 말고 한꺼번에 한 번에 모든 것을 바라보는 한번 습관을 키워보자. 그러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 컴퓨터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 하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이제 개발하는. 그래서 점점점 이 머리 나쁜 나 같은 사람이, 농담이고, 그러니까 새로운 생물학 자체도 이 접근 방식이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제 변혁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 생물학은 그것을 이제 살짝 보여주는 또 하나의 맛배기, 이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진화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은, 이제 처음으로 진화론이라는 것을 이제 보출해낸 이 찰스 다윈. 이분은 요즘 말로 말하면은 좀 이따 얘기하죠. 요 진화가 일어나는 증거를 관찰하고서 처음에 책을 썼는데, 사실은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사실 매우 기가 막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시간 나면 찾아서 보시면 재미있겠지만, 이전에 다윈의 바로 전에 사실은 이 다윈이 제일 먼저
진화론을 이제 주창하는 사람은 아니고, 훨씬 저 전에 요 라마르크라는 사람이, 장 베프티스트 라마르크라고 하는 요 과학자가 처음으로 사실은 진화라는 개념을 이제 도출을 해내긴 했는데, 이분은 약간 우리가 지금 현재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기린의 목을 이제 설명을 할 때 잘 흔히 인용이 되는 예죠. 라마르크에 의하면 기린의 목이 길어진 이유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지만 가지고 기린은 목을 이렇게 만, 그러니까 이 처음에 목이 짧았던 기린이 어쩌다가 먹이가 전부 높은 데에만 있게 되는 환경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때도 기후 변화는 이들에게 매우 큰 장애가 됐나 보죠, 요즘처럼. 그래서 이러면 내가 굶어 죽겠다 싶어서 굶어 죽지 않으려고 목을 막 이렇게 높은 데 올리려고 하는 그 노력으로, 젠장 이러면 나는 뭐 벌써 키 185 됐겠다. 그래서 이렇게 먹다가 보니까 이제 이 노력을 했는데, 이제 다음 세대에서 이제 1세대에서는 어느 정도, 근데 그 다음 아버님의 유지를 받들어 제가 열심히 그 과업을 완수하도록 하겠나이다. 그래서 쭉쭉쭉 해서 다음 세대로 넘어갈수록 드디어 완성을 했나이다. 그래서 이제 목이 긴 우아한 기린이 됐다라고 하는 이론. 여기서 이제 가장 큰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것을 맹점이라고 가르치죠. 획득 형질이라고 하는, 득자가 왜 이러냐 이거. 획득형질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획득형질은 뭐냐, 내가 태어나서 이후에 환경에 어떤 적응의 과정을 거쳐서 내가 이제 얻게 된 하나의 형질이라는 얘기죠. 형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유전자에 의해서 만 결정이 되어지는 것인데, 획득형질이라는 것은 결국은 환경이 만들어 놓은 유전자에 각인이 되지 않은 형질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갑자기 헬스장에 가서 지면서 막 운동을 해서 몸짱이 돼버렸어. 와, 이거 내 유전자에 원래 그런 유전자가 있었다면 난 벌써 태어날 때부터 이러고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획득 형질의 문제는 내가 막 그래가지고서 막 다이어트하고 별짓 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나의 아들은 또는 딸은 태어났을 때 그럼 이러고 태어났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획득 형질은 다음 세대로 유전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것을 이 라마르크의 이 기린의 목을 이해로 된 이 진화론에서 간과를 했다는 것이죠. 획득 형질이 유전이 되지 않을 것인데, 그러면 이들이 이런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 얻은 이런 형질은 다음 세대에 유전이 되지 않는데, 라마르크는 획득 형질이 유전이 된다고 믿고서 가정하에 이 이론을 개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처음부터, 일단 출발점부터 잘못된 가정하에 시작된 것이니까 허구다. 그래서 라마르크의 이론을 이제 주로 잘못된 진화론의 가설로서, 왜냐하면 유전이 될 수 있는 형질이라야만 그것이 다음 세대로에서 똑같이 어떤 환경에서 표출이 돼서, 결국 이러한 것들은, 모든 것은 자연 선택이라는 것을 전제로, 선까지만 쓰겠네, 나빠서 태극 밑에 자연 선택이라는 이 하나의 전제에서 이런 것들이 속까지는 것인데, 이게 적용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예를 들어서 다윈이 이것을 설명했다면 이렇게 설명한다라는 얘기죠. 다윈의 버전의 설명은 원래 이 변형이, 형질의 변이가 원래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환경에서. 근데 이 시절에는 목이 긴 기린이건 목이 짧은 기린이건 어떤 자기의 생존성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아. 목이 좀 짧으면 어때? 큰 전혀 영향을, 그렇다고 암컷 기린이 너 목 짧다고 결혼을 기피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갑자기 기후변화가 일어나가지고서, 옛날에는 이 도처에 깔렸던 먹이가, 이제는 저 높은 나무 위에만 대롱대롱 걸려있네? 이제는 큰일이 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중에서 조금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나마 조금 더 이렇게 목이 이 높은 곳을 이제 잘 닿을 수 있는 목이 긴 기린이 훨씬 더 많은 먹이를 먹을 수 있게 되고, 배에 기름도 끼게 되고, 그러면 그러한 기린들끼리 눈이 맞아가지고서
저 목 짧은 기린 패션 마른 피골이 상접한 목 짧은 기린은 우리 서로 상대하지 맙시다 하고 목이 조금 긴 기린들끼리 자손을 낳게 되고 그러한 추세가 그러니까 훨씬 더 옛날에 동독에서 서로 올림픽 이 선수들끼리만 결혼을 시키면 그 밑에는 아주 정말 괴물들이 태어나듯이 해서 이렇게 점점 그 이 추세가 이제 강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확실하게 이 구분이 이제 목이 엄청 긴 기린과 목이 엄청 짧은 기린으로 분화가 거의 된 당시가 되면은 자연 선택이 닥쳤을 때 훨씬 더 많은 요 자연 선택 과정에서 이들이 목이 긴 기린들의 자손만이 나중에 그 곳을 지배를 하게 돼서 우리가 훗날 그 지역을 가보니까 기린은 원래부터 이렇게 목이 다 길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다윈 버전의 설명이란 얘기죠. 근데 이것을 왜 훨씬 더 현대에 와서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하느냐 하면은 이 획득 형질이라는 얘기가 물론 라마르크라고 하는 이 자체가 획득 형질이 유전이 된다라고 하는 이거 안 돼라고 잘라 말한 딱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 와서 보니까 일부 최소한 일부의 획득 형질은 유전 가능. 이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 더 이상 그렇게 블랙 앤 화이트, 흑백 논리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요즘 뜨고 있는 소위 말하는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유전자에 각인된 것만이 형질을 표출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사실은 누가 다윈과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그 멘델이라고 하는 신부님께서 정립을 한 이론인데 그것이 바로 유전학의 개념인데 그러니까 DNA 염기 서열로 그거를 나중에 현대에 와서 현대 버전으로 해석하면 바로 그런 거죠. DNA 염기 서열이 변화가 있어야만이 어떤 형질로서 서로 다른 형질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DNA 염기 서열은 전혀 변화가 없는데 그냥 환경에 의해서만 어떤 다른 조화에 의해서 DNA 염기 서열 변화 없이도 형질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쉽게 얘기해서 후성 유전학이라고 이렇게 최근에 와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후성 유전학 현상 중에 모두 다는 아니지만 일부 후성 유전학 형질은 후대에도 유전이 된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라마르크가 완전히 100% 틀린 말 한 건 아닌 것이지. 그래서 세상은 이제 돌고 돌아서 이렇게 계속 옛날에 100%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들어보니까 더 이상 완전 진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될 때도 있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과학에서 그런 일이 많죠. 생물학에서도 많고요. 그게 어쩌면 생물학을 공부하는 또 하나의 매력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윈은 사실은 그 진화론을 어떻게 자기가 도출을 할 수 있었냐면 이분은 평생 사실은 직업이란 걸 가져보지 않았던 그냥 무의도식 놀고 먹는 사람이었거든요. 일종의 흑이 왜 먼저 튀어나오냐 금수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일종의 금수저로서 그냥 이제 탐험선이 가는데 나 좀 같이 태워주시오 하고서 세계의 울주를 그 탐험선 그 비글이라고 하는 탐험선 안에 타고서 쭉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에콰도르 근처에 이제 왔을 때 이렇게 돌고 돌아서 이 사람의 여정을 우리가 사실 굳이 만다고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갈라파고스 군도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휘파람 핀치라고 하는데 이걸 어쨌든 다윈의 핀치라고 핀치새가 있어요. 그 군도라고 하는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각각 섬마다 특이한 종이 있는 14개의 새들을 발견한 것이죠. 근데 본토 이 섬은 화산에 의해서 발생이 된 비교적 아주 최근에 발생한 섬이기 때문에
자생해서 동식물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흘러 들어온 것인데 이 새가 그러니까 본토에서 날아올 수밖에 없는데 이 새들이 갑자기 이런 여러 종류의 새가 어디서 났을까? 본토의 새를 찾아보면 딱 한 종류의 새밖에 없는데 근데 각각의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환경에서는 특별하게 그 환경에 특화된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인 예로 먹을 게 도저히 선인장밖에 없는 그런 데서는 이 새는 선인장을 먹고 살고 어떤 특별한 환경에서는 이 종자가 씨가 엄청나게 크고 두꺼운 종자밖에 없는 데서는 거기에 맞게 이 부리가 엄청나게 두텁고 튼튼한 어떤 특별한 환경 섬에서는 직접 이들이 이제 살생을 하는 이제 더 이상 나는 파괴를 해야 되겠다. 살생 금지의 계를 어기고 이 나무를 딱따구리처럼 나무 속을 파짓고 그 안에서 벌레를 잡아먹고 사는 새가 있는가 하면 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본토에서 본 하나의 새가 한 종류의 새가 여기 와서 이렇게 다양한 종으로 분화가 된 현상을 발견을 한 거죠. 그것을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니?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자연에게 이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론이 바로 이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라는 이론으로 책을 딱 낸 거죠. 그 이론을 우리가 지금 기린의 목이 길어진 이유와 비슷하게 각각의 환경에서 원래 이 형질들이 다양한데 그 중에서 특별한 형질을 가진 유전자 조합을 가진 개체만이 훨씬 더 유리하게 그쪽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서 나중에 그들의 후손만이 이것을 완전히 지배하게 됐다는 그런 이론이 된 것이죠. 뭐 어떻게 그렇게 금방 그걸 딱 보고서 알았을까? 원래 이제 그 미리 교육을 받은 그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자원은 그러니까 그 자연 선택이 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이 개체 수가 있을 때 어떤 자연 환경이 바뀌면 모든 개체들이 다 똑같이 그것을 그러니까 이 자원은 한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원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멜서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인구론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꽤 이 식자들에게 큰 충격을 줬겠죠. 이거 우리는 그러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인구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자원은 아무리 들려도 이것밖에 안 되니까 어느 순간에 가면 이 간극, 이 클래시를 이렇게 감당을 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 거기서 이제 경쟁에서 살아남는 자만이 생존할 수 있겠구나. 그 이론을 요 자연 환경 변화에 적응을 시키다 보면 이제 그것을 떠올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서 이미 요 artificial selection이라고 하는 그 이제 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음에는 집 비둘기들이 자연 상태 그 야생 비둘기보다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거. 집 비둘기들이라는 게 그리고 옛날에 어쩌다가 야생 비둘기 하나 잡아가지고서 사육하기 시작한 다음에 갑자기 이제 종들이 다양화된 사람이 특별하게 선발을 과정을 거쳐서 왜 특정한 형질만을 골라 뽑아가지고 계속해서 선택적인 교배를 이 자연 인위적인 선택의 핵심어 중심어는 바로 이 선택 교배라는 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훨씬 더 그것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늑대 선택 교배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다양한 종류의 개들이 태어나게 되는 아주 엄청나게 짧은 기간 동안에 이들이 사실은 전부 다 지금 현재까지는 물론 같은 종이지만 시간 문제라는 이들이 전부 각각의 독립된 종으로 분화해서 더 이상 너하고 나는 더 이상 낯설어서 더 이상 교배 못해 라고 하는 순간이 선언하는 날이 사실은 곧 오게 될 지경에 이르게 된 것 사실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조업하여 보면 이 자연 선택에 의한 새로운 종의 분화 그런 이론 도출해 낼 만하다라는 얘기죠. 식물의 경우는 이미 벌써 이 잡초에서 이 많은 이 채소들이 새로운 종으로 분해가 돼서 나온 겁니다. 그런 농업 과정을 거쳐가지고서.
그래서 이 책을 자연스럽게 종의 기원에 관한 를 우여곡절 끝에 사실 이렇게 내게 돼. 원래는 사실 잘못하면 이 다윈이 엄청나게 게으른 사람이라서 자기 이론 또 게으르고 또 겁쟁이이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이론이 이거 냈다가는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이루고 사실 그러니까 논쟁의 중심에 사실 책을 출판한 후에 그러는데 이제 더 이상 늦췄다가는 큰일이 날 사건이 한번 생겨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일종의 약간의 꼼수까지 피면서 이 책을 이제 출간을 해야 돼서 결국은 자신이 요 진화론을 처음으로 창시한 사람이라는 그 크레딧을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되긴 했으나 어쨌든 그래서 됐는데 그러면 지금에도 여러 가지 다윈의 이 진화론은 허구다라고 한 상상에 불과하다라고 여기저기서 공격을 하는 이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데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이제 반박을 하기보다는 그냥 이 장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이제 이것을 뒷받침하는 증가들이 있다라는 수준으로 살짝만 짚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이 진화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서는 그냥 이행형이라고 해서 트랜지셔널 폼이라고 해서 존재를 한다라는 설명으로 이렇게 살짝 덮고는 있지만 엄밀하게 얘기해서 바로 이 화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 그림에서 이런 예를 들어서 진화론이 맞다면 공통조상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막 가지치기가 됐을 거 아닙니까? 가지치기가 되는 이런 공통조상의 이 포인트들 이런 포인트들은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현재 이 생명체들을 조사를 하면 여기만 지금 조사를 하는 그러니까 도저히 이 둘 간의 공통조상 중간 형태 이행 트랜지션 폼들이 발견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땅을 파서 옛날 과거에 존재했던 이러한 공통조상들의 존재를 확인을 하는 순간 이게 그럼 이제 이론이 뒷받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화석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혹자들은 화석이 있긴 하나 실제로 무슨 뭐 미생 링크라는 얘기를 잘 얘기를 하죠. 간극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심팬지로부터 진화를 했다는 그 중간에 엄청나게 큰 간극이 존재해서 그 화석이 중간 화석이 없다. 저 자식도 쌩 구라치는 거야, 막 하고. 그건 옛날 얘기죠. 일단 화석이라는 것이 얼마나 발견하기가 힘든 것인지, 화석이 되기 위해선 밤부터 소쩍새가 얼마나 울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무조건 누가 죽어서 묻힌다고 해서 화석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아주 그 최적의 환경에 갑자기 죽어서 묻혀야 이것이 화석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화석이 발굴이 돼서 이 중간 화석 옛날에 없다고 막 그렇게 비난을 받던 중간 화석들이 전부 다 발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이상 핑계거리가 되지 않고 이 화석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주로 근데 이것은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간단한 생물에서 좀 더 복잡한 형태로 단계별의 변화를 이 화석 기록에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볼 수 있는 건 사실이나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마치 진화가 역행하는 듯이 훨씬 복잡한 혹은 조금 더 진보된 어떤 기관이나 뭐 그런 것들이 퇴화가 되는 형식으로 보이는 환경에 따라 그러니까 화석이 반드시 진화의 방향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진화의 방향성은 항상 어떤 것이 복잡한 형태로 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환경이 그냥 아무런 편견 없이 그것을 지배할 뿐이고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도 있죠. 다시 귀농하는 네발 달린 동물. 육지에서 원래 바다에서 다 기원을 했잖아요. 우리가. 멀쩡하게 잘 살다가 다시 바다가 그리워져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변해가지고서 이렇게 이것이 오늘날의 고래와 돌고래와 뭐 그런 것들의 조상이 된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화석들이 전부 다 있어요. 같은 장소에 파키스탄 보면은
그 다음에 그런 화석뿐만이 아니라 해부학 같은 것들 비교 해부학을 해봤을 때 요 상동구조라고 하는 요 영어로 homologous structure라고 하는 이 상동구조가 진화의 유연관계를 결정짓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이유가 이 예에서 보면은 사람, 고양이, 박쥐, 돌고래, 말들을 전부 보면은 이들이 돌고래의 지느러미와 박쥐의 날개와 고양이의 앞다리와 사람의 팔을 보면은 해부학적으로 이 전문가가 딱 비교해보면 해부학의 이 구성 조직이 요 같은 색깔로 표시된 것이 같은 종류의 뼈입니다. 계통에. 그러니까 이것은 왜 사실 돌고래의 지느러미와 박쥐의 날개 같은 것을 볼 때 이 걸어다니는 것을 이제 기능을 제공하는 사람의 팔이나 또는 동물의 다리와 비교해 봤을 때 이건 전혀 해부학적으로 이 연관이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아직도 같은 계통의 뼈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공통조상이 도사리고 있다가 자, 니들은 다 나의 자손이야 라고 하는 나에게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니들이 빼박 못하고 전부 다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지금 아무리 그러니까 이 상동 구조의 이 개념은 뭐냐면 달라 보이는 구조입니다. 지금 현재 달라 보이나 다르나 근원을 보면 원래 근원적으로는 원래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구조들을 상동 구조라고 얘기를 하죠. 그와 반대되는 대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상사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영어로는 이제 analogous 구조, 스트럭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사 구조. 이건 뭐냐면은 지금은 비슷해 보이나 이 니들이 비슷한 이유는 단순히 환경적인 요인에서 각자 서로 다른 근원을 같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썼기 때문에 생긴 예를 들어서 곤충의 날개와 새의 날개와 박쥐의 날개는 전부 난다는 기능을 제공해주는 같은 기능을 제공해주는 구조이긴 하나 근원적인 해부학적 근원을 따져보면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날개를 또 돌고래는 원래 포유동물인데 물고기는 어류이거든요. 서로 엄청나게 진화학적으로 다른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전부들 모양이 유선형으로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 이유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 몸을 그런 식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식으로. 그래서 이러한 상사 구조들은 지금 같아 보이나 진화적으로 전혀 아무런 진화적인 유연 관계를 가늠하는데 전혀 쓸모가 없는 구조인 것이고 반면에 이 상동 구조는 지금은 달라 보이나 호몰로고스 왜? 이들이 달라 보이는 유일한 이유는 환경에 적응하려고 막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이들이 막 적응하다 보니까 나름 할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이렇게 변절할 수밖에. 라고 해서 달라 보이나 근원을 따지고 보면 전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러기 때문에 이들이 얼마나 이렇게 비슷한 상동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진화적인 유연 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 이들이 이렇게 상동 구조로서 작용할 수 있는 그 이유의 근원은 원래 이 물고기가 네 발을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가 이름이 틱탈릭이라고 하는데 이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에서 요 네 다리의 해부 구조를 보면 우리가 여기저기 지금 살아있는 이 사람이든 박쥐든 무슨 뭐 파충류든 말이든에서 보는 그 다리의 구조와 똑같은 해부학적인 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분자생물학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분자생물학적인 증거, DNA 염기서열 비교를 하면 왜 이것이 DNA 염기서열 또 종간의 유전체 비교를 했을 때 유연 관계를 조사하는데 가장 간편하고 정확한 척도가 되는지를 오늘 그러니까 이 전 시간 세션 강의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에 관한 설명과 이제 이 방어는 그 정도쯤으로 하고 더 이상 진화론에 관해서 앞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생물학에서 진화라는 이론을 잠시 접어둔다든가 회피하고선 절대로 어떠한 그 다른 논리도 개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생물학이라는 룰을 가지고 있는 이 게임을 하는 동안만큼은 진화를 절대로 부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생물학을 논하는 생물학이라는 룰을 가지고 있는 이 게임 자체가 실체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생물학 안에 들어서 마치 생물학이 실체인 양 게임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동안만큼은 모든 이 게임의 룰은 진화론이라고 하는 하나의 근본적인 이 토대 안에서 설정이 된 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어떤 예를 들어서 이런 종교적인 초자연적인 그 어떤 것이 그것을 이 방해를 하려고 해도 최소한 여기는 우리의 룰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발 여기서는 그것을 걷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물학자들의 견지라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한 것이 정리가 바로 이겁니다. 다시 이제 재소환을 한 것인데 왜 우리가 하나의 생명체로서 모든 다양한 생명체들이 한결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이렇게 이러한 일련의 특성들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이미 설명했듯이 요 유전자라는 것을 토대로 한 세포를 기반으로 한 생명체가 생겨난 순간 왠지 모르나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고 계속 발버둥을 치는 것이고 그 살아남기 위한 그 확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내가 혼자 영원히 살아남을 수는 없을지라도 이것을 대안으로 계속해서 나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넘기겠다. 그러한 일을 하기로 결정한 순간 일단 이제 더 이상 여기서 피해갈 수 없는 유전자가 변하는 이 돌연변이에서 절대로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결과로 다양성이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그러면 모든 것이 통일되지 않고 이런 다양성이 나타나면은 이들은 결국 이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이 굴레에서 선택이 되는 하나의 객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선택이 되기에 훨씬 더 그 선택이 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발버둥을 치는 것이죠. 에너지를 잘 수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숙지를 했다가 적절하게 반응을 해야 되고 또 그와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지일관 내가 잃지 말아야 될 하나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고 그것의 세계를 다 잘 지켰을 때 나는 하나의 이 자연 선택에서 유리하게 조금 더 내가 생존을 유리하게 될 수 있는 하나의 개인으로서 찬스를 높이는 것이고 이것을 전부 모든 개인들이 하나의 그 집단 안에 개체군 안에 있는 개인들이 전부 그런 것을 수행을 하게 되면 그 결과에 의해서 하나의 종이 진화를 하느냐 아니면 거기서 도태가 되느냐라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우리는 답습을 해오면서 계속해서 이것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이루어 오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생명체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 일장을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가 결국은 이 2시간을 다 꽉 채워서 이렇게 했네. 할 수 없이 2장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 또 한 주일 잘 보내시고